네, 다음은 이제 7번 판례입니다. 이제 7번 판례는요, 이제 기판력이 이제 변론 종결 이후에 어떤 사실관계가 변화됐다, 뭐 변제가 있었다든가, 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가, 또 상기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판력이 반하지 않잖아요. 전소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항변할 수 있는데, 전소 변론 종결 이후에 법률이나 판례가 변경됐다. 이런 거는 새로운 어떤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B에 대해서 1억 원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축법이 연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연 손해금이 연 20%로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자, 이제 그 후소에서 다시 A가 이제 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를 제기할 때 그 시점에서 이제 소축법이 개정이 됐어요. 소축법이 개정이 됐다. 연 12%다라고 할 때, 요거는 이거는 이게 변론 종결 이후에 어떤 항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 새로운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률의 개정, 어떤 판례의 변경 이런 것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20% 판결을 원래 전소에서 났던 1억 원 및 그거에 대한 20% 판결이 그대로 나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입니다. 자, 이제 요 사례는요, 갑과 이제 을 사이에서 흑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갑이 흑막이 가시설물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을이 해체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해체를 하라. 그래서 이제 갑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이제 그 시설물을 다른 곳에 이제 옮겨서 보관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그 시설물에 인도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을이 인도를 이제 거부하자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래서 요 시설물 인도하라라는 소송에서 갑이 을에게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갑이 을에 대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인도를 거부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건데요. 요 소송에서 이제 그 인정된 거는 인도 청구권이다라는 것이죠. 시설물을 인도하라라는 인도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기판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요 손해배상 소송하고는 별개다 이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갑의 청구가 인정되는지를 다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설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기판력을 이렇게 넓혀버리면은 사실 요 시설물 인도하라는 승소 판결에 어떤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오히려 을이 시설물을 해체하라 라고 했던 그 요청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소송이 이제 시설물 인도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제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다음에 갑이 어떤 잘못된 판결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송물이 다르다면 요거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시 1번에 보면은 인도하라라는 판결이 나면 인도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인도 판결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그 8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판력을요, 그 소송물에 이제 어떤 권리냐, 인정된 권리가 뭐냐, 그거에 이제 될 수 있으면 한정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판례를 보면은요, 갑이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이제 청구했어요. 말소 등기하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하라. 그래서 갑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 확정이 이제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말소가 안 된 상황에서 을이 요거를 병에게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을이 이제 소유자로 등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이 소유자로서 이제 건물 인도하라. 건물 인도하고 부당이득 이제 청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병의 어떤 건물 인도 부당이득 청구가 요 먼저 있었던 전소 갑의 말소 등기 청구권 요거하고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요 전수에서 인정된 거는 갑이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다. 그것만 인정이 됐다는 거야. 그 말소 등기 청구권. 자, 그거하고 병이 인도 부당이득, 인도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이건 소송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소송물은 말소 등기 청구권이지 어떤 소유권 이게 소송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갑이 소유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의 어떤 건물인도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병이 소유자라고 인정해도 기판력이 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전이 돼서 병의 소유자가 됐다면요, 어떤 등기의 어떤 추정력 어떤 때문에 어떤 소유자로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병의 이전 등기 청구가 갑의 말소 등기 청구하고 또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선결 문제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병의 이 청구는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전수의 기판력은 말소 등기 청구권 거기에만 미친다는 것이죠. 을의 인도 청구권하고는 소송물이 다르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청구권이 이 소송에서의 선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두 개의 관계가 모순되는 관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주장하지 않으면 기판력이 미쳐요. 그래서 후소에서는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판력 때문에요. 그런데 전소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내가 잘 몰라서 과실이 있어서 그런 주장을 못했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도 기판력은 미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안은요, 갑이 이제 을 종친회로부터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라고 인정이 돼서 요거는 이제 기각이 됐고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 요거만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후소에서 이제 다시 갑이 을에 대해서 이제 이전 등기를 청구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 1심 진행 중에 허가 구역에서 풀렸어요. 그러니까 갑이 그런 주장을 했으면은
그냥 이전 등기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과실로 그걸 잘 모르고 주장을 못해서 이렇게 판결이 났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동일한 소송이고 기판력이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청구는 기판력이 모순되기 때문에 저촉되기 때문에 가압의 청구는 또 기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 보면은요, 16페이지에 변론 종결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주장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후수에는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요. 그게 과실에 의해서 그런 주장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다시 기판력이 미쳐서 그냥 기각 판결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갑이 이 소송을 이제 또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기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구역에서 풀렸기 때문에 허가 받을 필요도 없는 건데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다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너가 이미 전수해서 주장할 수 있었던 이전 등기 요구는 이미 주장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전히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11번 판례는요.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것처럼 말소 등기 청구권은요. 그 자체가 이제 소송물입니다. 그리고 청구 원인은 등기 원인 무효예요. 원인 무효. 그래서 개개의 어떤 취소, 해제, 무효 이거는 공적 방법이고요. 결국 청구 원인은 등기 원인 무효다. 소송물은 말소 등기 청구권이다. 그래서 그 공적 방어 방법만 달리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 동일한 소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판력에 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등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 등기에는 등기 원인별로 소송물이 되죠. 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다 별도의 소송물이라는 것이죠. 말소 등기 청구권에서 상속 회복 청구권은 이제 권리 자체가 좀 다릅니다. 법조문도 아예 다르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봐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시 2번에 보면은 이제 A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A가 2분의 1만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2분의 1은 승소하고 2분의 1은 패소했어요. 그래서 판결 이후에 A가 이제 B하고 상속재산 분할을 해서 A 단독 소유로 상속재산 분할을 하고 다시 A의 요 패소했던 2분의 1 범위 내에서도 A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은 이건 오케이. 이거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론 종결 이후에 사유라는 것이죠. A가 그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도 단독 소유자가 된 거는 변론 종결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이게 이제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는 기판력에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는요, 후소에서 피고는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증거 자료, 어떤 법적 평가, 또 다른 판례, 뭐 이런 거를 이제 변론 종결 이후에 그런 게 있다. 다른 판례가 생겼다. 법적 평가를 좀 달리하게 됐다. 그런 거 가지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기판력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소가 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생겼을 때 그거는 기판력에 걸리지 않아요. 그건 피고가 또 이제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판례가 변경됐다든가 뭐 법적 평가를 달리한다든가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다든가 그거는 새롭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은요, 이제 갑을 병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 이제 병에 대해서 인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인도 소송, 1차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이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건 적법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는 거다. 그래서 을과 병의 어떤 매매
그러니까 처분 권한을 가진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병이 매수인으로서 이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점유다라고 해서 이제 인정되지 않았어요. 가외 청구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을이 병에 대해서 매매 계약 무효 확인의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을이 승소했습니다. 을이 승소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병이 어떤 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건 무효다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1차 인도 소송에서의 법적 평가. 그러니까 병이 정당한 매수인으로서 권원에게 점유하고 있다는 법적 평가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요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요. 그래서 갑이 병에 대해서 2차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판력이 그대로 반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차 인도 소송에서의 사실관계하고 다른 거 없다 이거 다른 게 없다. 그냥 여전히 B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고 다만 달라진 거라면은 요 병이 점유하는 게 적법한 매매 계약에 의해서 점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점유하는 것인지 법적 평가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거예요. 변론 종결 이후에. 따라서 그거는 어떤 변론 종결 이후에 새로운 사실관계, 그래서 항변할 수 있는 사유,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판례입니다. 이제 전소가 건물 철거하라, 인도해라 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송물은요, 철거 청구권, 인도 청구권입니다. 거기에만 기판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소유자냐, 거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종중과 어떤 종원, 이거는 이제 별도죠. 별도의 이제 법인격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종중에 대한 판결이 종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거꾸로 종원에 대한 판결이 종중에 대해서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종중과 종중의 대표자 개인이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판결의 효력은 각각 미치는 것이지 종중에 대한 판결이 종중의 대표자에게 미치지 않고 거꾸로 종중의 대표자의 판결이 종중에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안에서는요, A가 B 종중이고요, 여기는 종원입니다. 그래서 A가요, B와 C를 상대로 이제 자기가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그래서 분묘를 구리 이전해달라라고 이제 청구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B는 이제 승복했습니다. 1심에서 승복했고 이게 이제 확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A가 C에 대한 이제 항소심에서요. 항소심에서 이 B에 대한 뭐 인도 청구, 철거 청구, 이제 분묘구리라는 거는 약간 건물 철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런 그 청구권이 인정됐다 이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A가 C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A가 소유자라고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정된 거는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철거 청구, 인도 청구, 그것만이지 A에게 소유권이 있다. 거기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소유자인지에 대해서는 이 항소심에서 별도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종중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종원에 대해서 그것이 효력이 미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 종중은요, 이게 종중총회가 없는 매매계약이었다. 그래서 무효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C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판결입니다. 자, 이게 정기금 변경의 소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당이득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월 100만 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장래이행 청구를 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뭐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거야. 그래서 월 100만 원 가지고 너무 적다.
이럴 때 이제 하는 게 정기금 변경의 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원래 판결이 잘못됐다. 그걸 가지고 정기금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지 원래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정기금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자, 이 사안은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A가요, 이제 여기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제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A 개인 땅인데 지자체가 이제 도로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을 이제 청구한 건데 1심에서는 부당이득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은 A 소유 토지가 이제 원래 이제 이게 도로로 쓰인 거였대. 이게 도로로. 원래 도로로 쓰이고 있던 거를 지방자치단체인 B가 이거를 이제 포장하고 이제 점유한 거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제 기초 가액을 산정할 때 도로인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산정을 해요. 그래서 월 190만 원에 이제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할 때까지 이제 과거치, 소멸시효가 완성 안 된 거, 그러니까 소재기 시점에서 과거 5년치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 5년이거든요. 5년. 그래서 소재기 시점에서부터 5년, 소재기 시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할 때까지 월 190만으로 계산한 이 일시금 플러스 장래이행 청구 월 190만 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A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요, 이게 원래 도로가 아니었다, 이거. 원래는 그냥 대지였는데, 비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길을 내가지고 도로를 포장해서, 이거를 점유한 거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가격을 산정할 때 도로인 걸 전제로 하지 않고, 이거를 대지인 걸 전제로 했더니요, 월 570만 원이 됐어요. 부당이득이 3배죠, 3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도로였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3분의 1로 평가를 해요. 근데 원래는 도로가 아니었는데 도로를 했다 그러면 도로가 아닌 걸 전제로 이렇게 하니까 3배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A가 항소를 할 때 요 부분만 한 거예요. 요 부분. 요 장래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취지를 누락을 한 거예요. 실수한 거죠. 실수. 그래서 570만 원을 기준으로 요 부분, 그러니까 변론 종결 전까지의 소멸시효 안정된 과거 부분, 그거 부분만 이제 이렇게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장래 이행 부분은 그냥 190만 원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A가 B를 상대로 이제 이거 190만 원 너무 적으니까 정기금 변경의 소를 제기한 건데요.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판결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게 아니죠. 판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항소를 A가 제대로 했다면은 사실 이것도 570만 원 상당한데, 그죠? 3배가 인정이 됐을 건데, 어쨌든 그 실수를 함으로써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면 이런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판례입니다. 원래 이제 그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있는 부분, 거기에만 이제 미치는데 판결 이후에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는 게 이제 상계입니다. 상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범위에서 기판력이 미치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A가 B에 대해서 2천만 원 분배금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B가요, A에 대해서 상계 항변을 했는데 두 가지를 이제 했습니다. B가 A에 대해서 이제 소송 비용 채권을
소송 비용 채권을 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동업계약상 어떤 주의의무 위반 또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 5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로 이제 상기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자, 이제 이 전소에서는요, 이 소송 비용 채권 200만 원만 인정이 돼서 A는요 1,800만 원만 이제 이렇게 승소를 한 거예요. 이 손해배상 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소였고, 후소에서 이제 A가 B에 대해서 또 대여금을 이제 이렇게 청구를 하자, B가 이제 A에 대해서 또 요 손해배상 채권 5억 원으로 상계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요 5억 원 상계 주장을 했는데 전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받아들여졌다면은 요 5억 원 중에 A가 수동 채권으로 주장했던 요 1,800만 원, 요 범위 내에서는 판단이 됐겠죠. 그러니까 B가 요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1,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판결 이후에 있었던 거라 하더라도 기판력이 미친다 이거야. 따라서 요 B가 손해배상 5억 원으로 상계 주장할 때 1,800만 원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나머지 부분, 나머지 4억 8,200만 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후소에서는요, 요 B의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를 했을 때 기판력이 미치는 거는 인정이 됐을 때 최대한 인정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1,800만 원이죠. 요 사안에서는요. A의 그 범위 내에서 그 판결 이후에서 판단된 거라 하더라도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의 편취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번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에 기한 집행, 어떤 집행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어떤 정의에 반하는 집행이다라고 하면 신의 측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청구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요, 그런 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불허해달라라는 이제 청구 이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인정은 안 되겠죠. 이게 신의 측에 반하는 집행이다라고 쉽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어떤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이제 어떤 중요한 법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요 사안에서는요, 이게 이제 A가 B에 대한 이제 공유물 분할을 이제 청구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1심에서 이제 일부 현물 분할을 하고 A가 약간 초과해서 분할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판결 이제 확정 다음 날부터 8천만 원 플러스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A가 현물 분할 받고 좀 더 받았으니까 8천만 원 지급하고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이게 이제 항소, 상고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파기환송된 상태에서 B가 이제 항소 취하를 해서 이게 판결 확정이 이때 돼버린 거예요. 1심 끝나고 항소 기간 도과된 시점에서 판결이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항소, 상고, 파기환송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났는데 판결 확정은 쫙 뒤에 시점, 1심 판결 나고 항소 기간 지난 시점에서 나버리니까 A가 이거 지연 손해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하게 된 거예요. A가요. 그래서 이게 신의 측에 반하는 집행이 아니냐. 그래서 청구 이의를 했는데 그거는
예, 그런 사유는 아니다. 예, 그렇게 쉽게 인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행 권한에 기한 집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라고는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판례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A가 B에게 이제 이전 등기 청구를 이제 하는 건데요. 이게 허위 주소, 이제 B의 허위 주소를 이제 써가지고 허위 주소로 이제 송달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거를 이제 서류를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소 판결이 났어요. 승소 판결이 났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판결도 이게 이제 허위 주소로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판결 송달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허위 주소로 이제 판결이 이렇게 송달이 됐다면 판결 송달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판결이 송달돼야 상诉기간이 진행이 되는데 상诉기간이 진행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거에 대해서 B는 항소할 수 있고요. 항소. 그죠? 항소 기간이 계속 진행 안 되니까 항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A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렸다면 B가 바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말소 등기. 왜냐하면 이거는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이유로 이거는 별소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주 이내에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느냐, 그런 제한도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항소할 수 있는 것처럼 말소 등기 청구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 이게 판결이 된다고 해서 바로 이제 여기 집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법률상 어떤 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요. B는 언제든지 항소할 수 있고 또한 말소 등기를 바로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이게 참칭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에 효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데요. 그러니까 A가 이제 이전 등기를 이제 B, 여기 이제 은선사라는 이제 절인 사찰인데요. 이 이전 등기를 이제 청구합니다. 그런데 대표자를 전 주지를 이제 이렇게 대표자로 했어요. 실제 현 주지는 을입니다. 그래서 참칭 대표자를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A가 B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요 갑을 보필하던 이제 병이 이제 이렇게 송달을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대로 이제 승소 판결이 났을 때 요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정당한 대리인이 소송에 관여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번 판례 보면은 판시 1번에 보면은 무권 대리인이 이렇게 뭐 무권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했다든가 아니면 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대요. 대리권에 흠결이 있어서 본인이나 소송 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을 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떤 이제 무권 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입니다. 일부 변제를 받아놓고요. 소송은 전부에 대해서 제기한 거예요. 대여금 전부에 대해서 제기해서 전부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일부 변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부 승소로 한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부당이득이 되겠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확정 판결에 기해서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요. 재심의 소에 의해서 그 집행 권한이 취소되기 전에는 그 집행 권한에 기한 집행을 쉽게 부당이득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5번에요. 이게 먼저 확정 판결에 기해서 집행을 한 것이 불법 행위가 되겠는가?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재심 제도를 두고 있는 거,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도의 근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 집행을 불법 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판시 1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됐다. 뭐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불법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제 있다고 보지만 어떤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그런 중한 사유가 아니면 불법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를 보면은요, A가 이제 B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B의 이제 그 주소는 강남구 이제 삼성동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거주지는 용인시 이제 처인구였어요. 자, 근데 A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주소를 이제 제대로 보정을 안 해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이 돼서 2009년 9월 18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아까 허위 주소를 송달을 하면 송달 자체가 이제 무효라 그랬죠. 그래서 항소 기간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고 했는데 공시 송달에 의해서 판결이 이제 도달이 되면은요. 어쨌든 그거는 유효합니다. 유효한 판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B는요. 그런 판결이 공시 송달에 의해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면 추한 항소를 이제 제기할 수 있고 또 이게 또 재심 사유도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한 항소는 2주 이내에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재심은 이제 한 달이라고 하면은 2주가 지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재심은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 주소로 이제 송달이 된 건 아예 상소 기간 자체가 도과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공시 송달에 의한 경우에는요, 추한 항소나 재심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달이 일단은 유효하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된다. 그래서 추한 항소 기간을 지났다 하더라도 재심 기간이 남아 있다면은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한 항소 기간 도과됐다고 해서 재심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법에 대한 쟁점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의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그냥 수업만 듣지 마시고 실제 그 기출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며 한 주 동안 이렇게 풀어보고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